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주요 일간지 일면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탈원전 플랜 B 당청 출구 전략 검토한다 이렇게 실렸습니다. 플랜 B는 플랜 A를 할 수가 없을 때 끄집어내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안전성이 검증이 되면 신고리 최신 시설이죠. 신고리 5, 6호기 공사는 재개하되 한빛 4호기 등 노후 원전은 폐로를 하겠다.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신고리 5, 6호기는 사실상 굉장히 새 거거든요. 이 새 거를 문을 닫기가 조금 그러니 노후 원전 2개 정도를 문을 닫고 대신 신고리 5, 6호기는 공사를 해서 완성을 한다. 이런 플랜 B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인데요. 북한 수출 3분의 1이 봉쇄, 중국에 달렸다. 자, 안보리가 새로운 제재, 대북 제재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원유 차단은 빠졌습니다. 석탄, 수산물까지 들었는데 원유 차단 빠졌는데 결국은 이런 봉쇄 조치조차도 중국의 손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역시 한겨레도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다뤘는데요. 북 돈줄 봉쇄, 한미훈련 임박했다. 한반도 매우 중대한 시기에 진입했다. 아까 조선일보 기사하고는 약간 통이 틀린데요. 석탄 수출 금지 등 고강도 제재를 마련했다. 강대강 충돌 지단은 악순환에 한반도 8월 위기설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일면에 싣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1주택자가 투기 지역에서 집 살 땐 기존 주택 2년 내 팔아야 대출 가능하다.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그 후속 대책으로 은행거래에 돈줄을 쥐는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다주택자들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 다음 신문. 자, 한국일보입니다. 역시 북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수출 3분의 1 차단, 중러 돈참하고 있다. 이 얘기가 있고요. 요 밑에 기사 좀 보죠. 전 주 러시아 문화원장 현지 대학생 상습 성추행. 자, 해외 파견된 우리 외교관들 사이에서 이 성추문 계속 나오고 있는데 뒤늦게 알려졌군요. 통역 등 담당 임시 채용된 여학생의 범행을 저질렀다. 외교부는 자체 감사 끝에 파면을 했는데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아서 제19 봐주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자, 여기 보면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는데, 각각 휴가를 떠났거든요. 이 푸틴 대통령 툭하면 휴가 때 우통을 벗고 힘자랑을 하는데, 역시 우통을 벗고 이번에도 낚시라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줬다는 그런 사진이고요. 그 옆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휴가지에서 손녀의 손을 잡고 내리는데, 보니까 무려 17일간 휴가를 간다네요. 자, 우통을 벗은 대통령. 17일이나 휴가를 전용기를 타고 가는 대통령.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만평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이거 유엔의 대북제를 다룬데 제재 보따리, 여긴 중국이죠? 그러면 안 돼 하고 한국과 미국을 향해 호통을 치고 있네요. 그러면서 제재에 구멍이 뚫려서 뭔가 사탕이 계속 김정은한테 가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에 달렸다. 이런 만평인 것 같습니다. 다음 만평입니다. 자, 이건 뭔가요? 외교관들 성추행, 성범죄를 좀 비꼰 것 같은데 외교장관이 지금 각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늑대들을 혼내냐고 정신이 없다. 이렇게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일면기사 봤고요. 오늘 저와 함께 신문을 같이 보실 분, 4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관호 계명대 교수 나오셨고요. 소정욱 변호사 나오셨고, 이지수 변호사, 그다음에 황승경 대중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문 읽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외화벌이 석탄 막고 체제 위협 원유는 뺐다. 미중 절충이다. 자, 유엔의 대북 제재를 다룬 기사인데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미국, 중국 반발 의식해 원유는 접었다. 긴장 고조 시 다시 원유 카드 꺼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조금 더 보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입니다. 현지 시간 5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원유 차단 않고 해외 근로자는 유지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북한이 핵 포기할 강도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기사였는데요. 자, 김관욱 교수님. 사실 어제 가장 큰 뉴스가 유엔 대북 제재,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인데 기존에 나왔던 내용보다는 분명히 강도가 셉니다. 그러나 아쉬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강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이루어졌고요. 이게 이제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 33일 만에 이제 유엔 안보리가 이제 만장일치로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한 건데 네. 여기서 가장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원유가 이제 초안에는 미국이 제시한 초안에는 원유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다. 지금 석탄 같은 경우가 북한에서의 어떤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거의 한 10억 불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는 상한가 없이 전면적으로 이제 수출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수산물이에요. 북한이 이제 수출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수산물인데 이것도 전면적으로 이제 수출을 못하게 했고 또 다른 어떤 외화벌이가 이제 근로자들을 해외에 파견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건데 이 부분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걸로 이제 지금 얘기가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우리의 특징을 보면 여기서 원유가 이제 빠졌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양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제 원유가까지를 봉쇄하게 된다면 사실은 북한의 체제 붕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특히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후의 어떤 레버리지 즉 지렛대가 상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까지는 아마 이제 유지를 하는 것이고 중국의 입장에서 전략적 가치가 북한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끝까지 아마 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드네요. 역시 아까 만평에서 잠깐 봤지만 중국이 동참을 했으나 뒤로는 뭔가를 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합니다. 자, 기사 좀 잠깐 하나 더 보죠. 자, 여기 보면은 광물 8억 불, 수산물 2억 불, 이번 제재로 10억 불 수출이 틀어막혔다. 북한이 1년에 해외로 수출한 돈이 한 30억 달러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번 조치로 3분의 1인 10억 달러 정도를 날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분석 기사인데, 자, 손정욱 변호사님. 사실은 초강경 조치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원유라는 가장 중요한 원유. 사실은 기름이 안 들어가면 북한의 군사력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아쉽게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번 조치 중에서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제재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죠. 김정은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국내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이게 뭐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물론 강도가 기존보다 세졌지만 저는 이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정도는 절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게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님 말한 것처럼 이번에 제재가 돈줄은 쟀지만 바로 이게 생명줄, 그게 원유거든요. 원유가 안 들어가면 이게 재래식 군사력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국의 반대로 원유가 빠진 부분, 이건 이게 제재 측면에서 상당히 좀 실효성이 의심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나마 결의된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중국이 그대로 집행하느냐. 왜냐하면 이게 중국하고 북한은 누가 뭐래도 이게 순망, 치안 이런 이게 관계이기 때문에 밀무역이 많아요. 실제 그 2015년에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3.5% 아주 이게 고성장을 했는데 이건 이게 절대 중국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나마 제재도 중국이 과연 제대로 지킬 것인가.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제가 보기에 마지막으로 이게 북한의 핵은요. 이번에 이게 제재는 어떤 이게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근데 북한의 핵은 체제 유지 어떤 이게 생존의 문제예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에서 좀 10억 불 준다 해서 과연 이게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 핵을 포기하면 3대 세습 체제를 바로 무너집니다. 따라서 이게 이번 제재로 저는 북한 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이게 좀 더 강력한 제재, 더 나아가서 이게 레짐 체인지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이 정도 제재가 좀 북한은 굶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굶으면 된다. 핵은 끝까지 지킬 것이다. 이런 정도의 분석이 되겠네요. 생존의 문제는 차원이 이게 틀린 거예요. 자, 이주도 변호사께는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은 아쉬운 점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있지만 초강력 제재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제재에 동참했지만 계속 대화를 외치고 있거든요. 북한은 대답이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베를린 제안이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어색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초강력 제재가 등장한 상황에서 대화를 다시 꺼내기가 분위기상으로 어떻게 맞는가 맞지 않은가. 이런 논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강원 전략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유엔 안보리의 어떤 결의안을 보고 있기 예,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강경한 입장만이 지금 있냐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틸러슨도 그렇고 얼마 전에 미 국무장관 틸러슨도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암시를 계속 하고 있고 예, 예. 그저께 이제 강경화 장관과의 만남에서도 그런 내용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지금 강원 전략은 계속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베를린 구상은 계속해서 이제 좀 더 추진하려고 하는 이제 내용으로 갈 건데요. 저는 그 안보리 결의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를 중심으로 거의 신냉전 체제로 구축이 이제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지금 미중이 이런 정도의 합의를 했다라는 것은 신냉전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을 조금은 늦추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직도 대화가 서로 통하고 완전하게 예전과 같은 70년대와 같은 그렇게 서로 앙앙거리는 그런 이제 대치 국면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러면 중국에서 왜 미국이나 한국이 원하고 있는 원유 수출을 중단하지 않았느냐? 제가 볼 때는 중국은 그 원유 수출이라고 하는 카드를 조금 더 자기네들의 레버리지로 이용하고 싶은 거죠. 예. 미국과의 협상하는 데 있어서 원유 카드는 내가 아직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껴둔다는 거죠. 아껴둔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미국한테 조금 더 뭔가를 얻어낼 수 있었을 때 그 카드를 아마 이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카드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원유를 갖다가 공급을 중단하면 북한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붕괴될 거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데 그랬을 경우에 과연 중국한테 유리한 어떤 국면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중국에서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원유를 수출을 중단했었을 때 그다음 시나리오에 대한 미국과의 합의에 이용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언젠가 쓸 수는 있지만 원유 카드는 조금 더 남겨뒀다가 쓸 수 있는 카드다 이런 얘기요. 저는 이게 대화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북한의 대전략은 통미봉남입니다. 이 말이 미국하고 대화하고 우리하고는 대화 안 해요. 근데 대화라는 게 뭐예요? 둘이 맞아야 대화하지. 저 혼자 대화한다고 대화 됩니까? 저는 이게 북한이 보면요. 예를 들어 김대중 노무현 때는 100일 동안 미사일 한 발도 없어요. 근데 MB 때 2발, 박근혜 대통령 3발인데 문재인 대통령 이게 벌써 7번째입니다. 그렇게 다 세보셨나요? 그렇죠. 너무 벌써 많아서 지금 7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거예요. 많다는 기억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게 북한이 전혀 우리 대화에 응할 자세가 안 돼 있고 미국하고만 접촉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병행하겠다? 저는 이게 안 맞고요. 당분간 베를린선은 접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관학 교수님. 사실 제가 현역 기자로서 좀 궁금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거는 이런 분위기에서 8.15가 있습니다. 곧 다음 주거든요. 통상 대통령은 8.15 때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담화문을 내지는 어떤 제안, 메시지를 내놓거든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울 수 있는데 어떤 메시지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뭐 조심스럽지만 예상을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8.15 담화문에 어떤 거를 담을까? 북한에 관련해서는 베를린 구상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베를린 구상 얘기할 때 이미 ICBM을 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쏜 상태에서 이 베를린 구상을 얘기했다는데 그 사이에 뭐 다른 어떤 큰 이변이 발생한 것이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베를린 구상을 다시 바꿔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원초적으로 실질적으로 문제가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꿀 수 있는 어떤 다른 어떤 특별한 그런 해법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중심의 뭐 제재에 계속 우리 동참해야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선제 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을 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사실 그 피해는 다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제재에 동참하고 제재를 통해서 압박을 유지하지만 그 사이에도 우리는 대화를 모색하고 북한이 대화의 국면으로 나올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8.15 때에도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유엔 결의안도 사실 이걸 준다 그래가지고 북한이 갑자기 나 핵 포기할래.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의 목적은 대화의 창구로 나와라는 거죠. 이런 장면이 계속해서 되면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예, 대화하면 그 사는 길이 우리가 열어줄 수 있다는 부분인 것이고 아마 8.15 때에도 그런 어떤 대화의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관련 기사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죠.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사드가 ICBM 막을 수 있나 직격탄. 역시 기존에 중국이 계속 내놓은 주장을 반복했군요. 자, 이게 뭐냐면 어제입니다. 어제 필리핀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입니다. 각 나라들이 모여서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여기서 사드 입장차 한치도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 밑에 기사 좀 보겠습니다. 중국, 북한에는 미사일 발사 핵실험 중단하라라고 얘기를 했다 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났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소망에 어긋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수 변호사. 중국이 보면 북한에도 가서 뭔가 야단을 좀 치는 느낌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또 우리한테는 또 와서 사드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사실 북한이 ICBM 발사를 계속 도발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사드에 대한 정당성이 커지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를 임시라는 말을 붙였지만 완전 배치를 일단 하라고 지시가 나왔거든요. 근데 중국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딴죽을 걸고 있습니다. 외교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국가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최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현장인 것만큼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봤었을 때 사드 배치되는 것은 자기네들의 국익과는 직접적으로 배치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요번 이제 그 외교부대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난 김에 사드에 대한 불만을 아마 표출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전에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강경화 외교장관이 예전과는 좀 다른 반응을 보였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전에 ICBM 발사 이전까지는 사드 배치를 반대했었을 때 중국이 우리 같은 경우 그렇게 크게 어떤 뭐 명분을 내세울 수 없었는데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강경화 장관도 가만 듣고만 있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왜 ICBM 발사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은 손 놓고 있었느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자위권을 국가로서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이번에는 아마 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왕이 외무부 장관이 북한과의 이런 식의 외교 채널을 통하는 게 저는 조금이나마 조금 더 희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제재를 했었을 때 북한이 거기에 어떤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반응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을 계속해서 주변국들이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왕이 같은 경우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고 또 한 가지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번에는 중국이 집행을 하겠다라는 언사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북한한테 외교적인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안보리의 그런 그 결의안보다는 왕이 부장이나 내지는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북한에다가 외교적인 압박을 하는 것이 그러면서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좀 더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사실은 뭐 우리도 접촉해서 중국이 뭐라고 한마디 하고 북한도 접촉해서 한마디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중국의 역할 어떻게 기대해도 될까요? 저는 이게 별로 기대를 안 하고요. 저는 이게 중국이 좀 한마디로 이게 역지사지했으면 좋겠어요. 역지사지. 왜냐하면 이게 사드는요, 오로지 이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어떻게 방어로서 우리의 자의적 조치죠. 이게 뭐 중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저는 이게 정말 이게 오로지 북한 핵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걸 갖다가 이게 미국의 꼭 전술핵에 우리가 뭐 방어망에 동참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게 약간 억지 논리라고 저는 보고요. 중국의 외교 정책이 보면 이게 친선 해용이거든요. 정말 이게 사드의 논리는 제가 보기에 중국의 외교 정책에도 반하고요. 아마 이게 국제사회 지지도 받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 또 이게 중국이 경제 보복을 자꾸 사드를 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게 그렇다 보면 이게 중국도 타격이 커요. 우리가 이게 정말 중국의 어떤 눈치 보지 말고 저는 이게 우리 소신대로 우리 원칙대로 뭔가 이게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유엔 대북 제재 결의는 이 정도로 정리 좀 하고요.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기사도 주말 동안 인터넷 공간에선 소위 말해서 난리가 났던 기사인 것 같습니다. 박찬주 경계병 데려다 농사를 시켰다. 자, 지금 육군 대장이죠. 박찬주 육군
이 작전사령관 파문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좀 더 내용 보겠습니다. 어제 군 인권센터가 추가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니까 초코파이로 장병 전도하면 국민 75%를 복음화할 수 있다. 이런 동영상도 남아있다 하고요.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경계병이라는 건 부대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료 군인을 지켜야 되는 이게 경계병인데 경계병이 대부분의 시간을 70여 평 규모의 공간 텃밭을 관리하는 등 사실상 농사병으로 근무했다. 이런 주장이 어제 되겠습니다. 경계병이 농사병이 됐다. 군대를 부렸더니 총을 든 게 아니라 삽을 들고 농사를 졌다는군요. 자,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또 이 박 대장이 군단 내 복지시설 식당에서 메뉴에도 없는 회를 내놓으라고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깜짝깜짝 놀랄 말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공강 근무병이 또 증언을 한 게 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뭐 조리병한테는 너네 뭐 엄마한테 뭐 이렇게 배웠냐 뭐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부모님 얘기까지 막 꺼내면서 이거밖에 못하냐고 뭐 엄청 큰 소리를 치면서 뭐 이렇게 정말로 막 뭐 이렇게 칼도 저도 그것도 탕탕 치면서 한 것도 본 적 있고 뺏어서 옆에서 계속 간섭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과일 썩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관리를 못해서 다 썩히냐 하면서 그걸 이제 집어 들고 그 썩은 과일을 사람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복학한데 그때 당시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그 곰팡이가 파랗게 팍 이렇게 터지면서 이렇게 발 터지면 이렇게 되는 거를 제가 봤고요. 말 그대로 팔찌같이 생긴 그 벨인데 그걸 항시 24시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항시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무 때나 자기가 이제 필요할 때 뭐 잔시인분을 시킬 때라던가 뭔가 원할 때 바로 눌러서 이제 바로 거기로 뛰어오지 않으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사모가 쓰는 자기 속옷 빼고는 모든 걸 다 빨래 같은 것도 다 했죠. 그러니까 뭐 그 장군님 거 속옷은 당연하고 뭐 뭐든 아들이 와도 아들 빨래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다 빨고 널고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반항하냐고 사모 말도 잘 들어야지 너네가 이 사람도 그 정도 급이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때 세워놓고 일장 막 이제 막 혼낸 거죠. 그런 연설을 하면서 그리고 그때 그 군기 빠졌다고 이제 전방 보낸 거죠. 너네가 고생을 해봐야지 너희가 편한 걸 알고 그런 불만이 안 나온다고 지금 여기서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더 편한 걸 수도 있다. 제일 힘든 부대 GOP 이런데 최전방에서 경계근무 쓰는데 가면은 얼마나 애들이 힘든지 알 거다 하면서 그 GOP 최전방 부대 거길로 이제 애들을 보낸 거죠. 일주일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 갔을 때가 훨씬 오히려 편했다고. 그냥 차라리 거기는 몸만 힘들면 되고 정신적으로는 누가 스트레스 안 주니까 거기는 더 폐쇄되는 공간이고 뭐 정말 대통령한테 뭐 얘기하지 않은 이상 더 높은 애 제가 생각했을 거의 없으니까. 자, 지금 보신 증언에 따르면 공관병의 삶은 군인이 아니군요. 옛날로 치면 거의 노비 수준입니다. 자, 황승경 평론가. 사실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군대에 대해서 사실은 혐오라든가 두려움 이런 거 꽤 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부각이 되고 또 불거지게 되면 젊은이들 사이에서 군대에 대한 혐오는 더욱더 거세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지금 맨 처음에 이 사실을 접했을 때 이게 정말 사실일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는데요. 아니 지금 피해 병사가 33명 지금까지 집계된 병사만 네. 33명인데 어떻게 여태까지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무탈하게 이렇게 진급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지휘관으로서 이분의 이야기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입장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을까라는 놀랄로 진짜 접입가경인데요. 이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굉장히 일벌백계해서 어떤 지금 일일이 나열하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일화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확실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나열하기 힘든 일화인데 일화 좀 보겠습니다. 좀 더. 여기 보면 박찬주 공관병에 토마토 던지고 물을 뿌렸다. 자, 뭐 이런 건 계속 아주 소위 말해서 엽기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자, 근데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게 이 박찬주 대장이 자동 전역을 방지하기 위해 군이 보직 부여 후 수사를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무슨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자, 조만간 군의 인사가 고위직 인사가 있을 예정인데 박 사령관이 군 수뇌부 인사 발표 후 자동 전역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 전역이 되면 민간인 신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군에서 수사하기가 어렵게 되는데 그래서 이 때문에 군 수뇌부는 박 사령관의 보직을 주고 군 검찰 수사를 계속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옆에 기사도 좀 보겠습니다. 군 검찰 내일 박찬주 소환 조사. 부인은 오늘 참고인 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김관옥 교수님. 이 두 부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아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저는 아까 TV에서 이제 지금 뭐 비디오 나오는 그 한 사람의 얘기는 네. 얼마나 고립감을 느꼈을까. 이거는 진짜 대통령 아니고서는 별 사성 장군이 벌이는 이런 갑질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피해자가 33명에 지금 다다르고 이것이 요번에 제2작전사령관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7군단장 그리고 참모 차장 네. 지금 작전사령관 때까지 줄기차게 이어져서 33명이라는 공관병들이 피해를 보고 그 내용을 보면 뭐 가히 비인격적인 예. 그러니까 이것의 출발은 이 박찬주 대장이 인식입니다. 이게 공과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공직에 있을 만큼의 어떤 인격적인 어떤 사고 능력이 없는 분입니다. 본인의 아들이라 그러면 지금 아들을 위해서는 뭐 또 공관병들 머슴처럼 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당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고 역지사지한다 그러면 이런 짓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전역 신청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전역 신청서를 내게 되면 그 안에 소속 부대 수사 감찰 확인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잘못되면 실질적으로 그 수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뭐 처벌을 받게 되면 지금 군인 연금이라든가 뭐 많은 대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사실 사라지거나 뭐 이런 조치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전역이 돼버리면 민간 신분이기 때문에 대장직 연금은 그대로 받고 모든 이제 대우는 그대로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전역을 시키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뭐 아주 천천히 아주 면밀하게 수사하고 처벌을 받아야지 국민적인 어떤 이게 풀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군인에 대한 군대에 대한 어떤 불신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군대 내에서 여기 다 군대 다녀오실 텐데 군대 내에서 별 넷은요. 그 앞에 서면 사실 사병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제 기억에 저는 제가 많이 본 별은 별 3가지만 봤습니다. 넷은 구경도 못했거든요. 그런 별 넷이 어떤 폭언과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를 경우에 그 앞에 사병은 누가 그러거든요. 다 저항을 하지 왜 못했냐. 군대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하다는 건데 손정욱 변호사께는 좀 이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좀 따져볼 것이 이런 지금 어떤 혐의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어떤 조사와 재판이 진행될 텐데 이 정도 될 경우에는 현직 군인이라는 걸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일단 먼저 그 전역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예, 전역 얘기 좀 예를 들어 이거 보직을 주가지고 전역을 막는다? 예. 이건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대장이 8명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게 대장 보직이 갈 수 있는 게 굳이 준다면 전에 4개에서 3개로 주는 합참 차장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전역을 막기 위해서 합참 차장 보직을 준다? 그럼 이건 이게 합참 말이 안 차장 자리가 되고요. 너무 좀 우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저는 이게 전역을 시키고 예. 그다음에 군검찰에서 수사한 걸 가지고 일반 검찰로 넘겨서 일반 검찰에서 이게 수사해서 처벌하면요. 예. 바로 이게 조금 전에 제가 군인연금법 33조에 보면요. 예. 군인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이게 범죄로 나중에 처벌돼도 연금은 제한 지급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게 연금 다 못 받습니다. 나가서 검찰에서 수사해서 일반 법원에서 이게 처벌해도 되고 저는 이게 바로 전역을 시켜야죠. 저분에게 대장 보직을 계속 주는 게 우리에게 문제 있다 보고요. 제가 보기에 그 형량은 물론 이게 부인이 많은 걸 했지만 그러게 거의 제가 보기 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공범, 묵인 내지 이게 방조한 수준이고 여기 저분의 독자적인 범죄도 많아요. 예를 들어 이게 직권남용이라든지 이게 본인의 범죄도 많기 때문에 물론 이게 군검찰에서는 이게 뭐 벌금 정도 사안이 아닌가 심각하게 안 보지만 저는 이게 제가 법조인의 시각이나 또 이게 그 일반 우리 국민의 감정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금고 이상 형을 받을 수 있는 저는 이게 중한 범죄라고 보입니다. 이지수 변호사님이 이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군 신분일 때 재판같이 처벌받는 거하고 군인 시절에 죄를 졌지만 벗어나서 민간이 됐을 때 따로 재판을 가는 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물론 적용되는 법 자체도 이제 군형법이 적용되는 거고 또 아까 그 연금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군 검찰이 이분의 갖고 있는 직책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보직을 줘가면서까지 군인의 신분을 유지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지금 군 검찰 역시 군 조직 내의 하나의 예. 그룹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분이 또 육사 출신입니다. 예. 아무리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육사 출신들의 네트워크가 동원되고 이러다 보면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 정도의 정말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까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런 사안일 경우에는 일반 검찰로 넘겼을 때 일반 검찰이 훨씬 더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피의자에게 유리해지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중립적이라고 하는 민간 검찰, 일반 검찰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서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중한 범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조사해가지고 심각한 사안이 나오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렇게까지 큰 어떤 그러니까 형량으로 봤었을 때 중한 범죄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엊그저께 밝혀진 사실 중에 공간에 냉장고가 10대가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10대요? 10대가 있었다는 거고 식당입니까? 그 안에는 늘 과일이 꽉꽉 차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일반 검찰, 보통 검찰에게 넘기되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문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중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어떤 결론을 내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유로서 그렇게 냉장고를 10대나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 많은 과일들이 꽉꽉 차고 과일이 썩어나갈 정도로 넘쳐났는지 이 부분 꼭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이주수 변호사 말씀이라면 지금 떨고 있는 분이 더 있겠는데요? 예, 김광 교수님. 그런데 지금 두 분은 민간 법원에서 이거를 재판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군법이 훨씬 더 엄중합니다. 그렇죠. 군법이 엄하죠. 지금 군대에서 벌어지는 어떤 범죄 행위거든요. 이 부분을 민간에서 한다면 민간법이라는 게 훨씬 더 형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벌이 낮은데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베네핏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 향유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군법에서 군대에서 저질러진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경계로 삼는다 그러면 여기서 군대도 황골 탈퇴한다는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주수 변호사께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물론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이 적용됐을 경우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사안 자체가 군형법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엄한 처벌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객관적인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대부분의 갑질이 부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민간인 신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 일반 검찰이 조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다른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고 최진실 씨 딸 외할머니가 여러 차례 폭언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지난 4일 밤 최진실 씨의 딸 준희 양입니다. 자, 이 최 양과 외할머니 정모 씨가 다툼을 벌인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두 사람이 저녁 식사를 한 뒤 뒷정리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 새벽입니다. 이 최준희 양이 SNS에 글을 올려서 외할머니가 수차례 폭언을 했다. 이런 글을 올려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SNS 글 파문 최진실 딸 엄마 아빠 이혼도 외할머니 탓이다. 자, 오빠가 최양 할머니 다툼을 신고했는데
경찰은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 파악해 나섰다. 이 쓴 글이 점차 파문을 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사에는 좀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박진 아나운서가 설명합니다. 고 최진실 씨의 딸이죠. 최준희 양이 지난 주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 때문에 온라인이 떠들썩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장문의 폭로글과 자신의 심경을 올렸는데요. 여기 보시는 게 첫 번째 폭로글입니다. 외할머니가 폭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말다툼을 하다가 외할머니가 옷걸이로 때렸고 손가락에 흉터가 남았다는 겁니다. 준희 양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며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았다라고 전했는데요. 어제 올린 두 번째 글에서도 훈육과 폭력은 다르다며 또 한 번 외할머니의 폭행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글에선 엄마가 이혼한 원인도 외할머니 때문이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준희 양은 엄마처럼 연예인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외할머니의 갈등도 있었는데요. 외할머니가 연예인이 되고 싶단 자신의 꿈은 반대하면서 오빠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다며 차별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SNS의 글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정말 불쌍한 것 같다는 글만 남겨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였는데요. 한편 준희 양의 외할머니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에 있었던 준희 양의 이런 폭로글에 대해서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떤 주장이 또 새롭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연예 뉴스인 것 같기도 하고 사회 뉴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황승경 평론가. 어떻게 된 얘기인지 좀 전말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8월 4일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 후에 이제 그 식사 뒤처리 문제로 이제 말싸움을 했고요. 그러다가 할머니와 손녀가 그러다 몸싸움을 하니까 이제 손자가 되는 최한희 군이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뒷정리 문제로 몸싸움을 한 것도 좀 독특하네요. 그것도 좀 납득은 잘 안 가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SNS에 자기 심경 고백을 하면서 굉장히 길게 글을 올렸었죠. 근데 그 글이 이제 일파만파되면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또 새벽에 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계속 썼다 지웠다 해서 지금은 마지막 글로 자기 이제 신세한탄 비슷한 이제 본인이 불쌍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이 남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글도 이제 본인이 굉장히 불안한 심리 상태를 어떤 사춘기 소녀의 그 질풍노도 뭐 자아를 찾아가는 불안한 그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과연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가 있었던 것인지는 아무래도 이제 가족사고 굉장히 어떤 슬픔, 아픔을 간직한 가족이다 보니까 좀 더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경찰 조사라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뭐 갑자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계속 골마서 그렇죠. 있던 뭔가 상처가 누적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가족이 너무 이렇게 위로를 받았는데 어떤 그 잠재되어 있던 트라우마를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이런 것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가족사다 보니까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손녀의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할머니는 계속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네티즌들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돼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2008년 뭐 최진실 씨 자살이라든지 2010년 최진영 씨 자살, 그리고 2013년 그리고 아버지 되는 조성민 씨 자살 여러 가지 일을 봤을 때 또 최진실 씨도 어떻게 보면 자살했던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은 댓글 문제가 그렇죠.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좀 네티즌들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고 최진실 씨의 일가는 굉장히 가족사가 비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론에서 다루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번도 또 다른 어떤 비극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기사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손정욱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그 손녀죠. 손녀는 사실은 아동학대를 주장하면서 글을 올렸어요. 그게 뭐 삭제됐다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경찰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처벌이나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저도 이게 그 쌍방청문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이게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만 이게 파악이 되는데 외할머니 진술은 없잖아요. 아직 이게 없습니다. 뭔가 좀 조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 가정의 체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 법원이 이게 가정 체벌을 허용은 하는데 다만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판례에 의하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목적이 교육 목적으로 목적이 정당하고요. 그다음에 수단이나 방법이 적정해야 돼요. 이 말이 이게 지나치게 상해라든지 심하게 애를 때리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뭐 섣불른 판단은 금물이지만
뭔가 이게 경찰이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게 조사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그 어린아이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예. 이게 증거도 있어 보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조사는 필요하다 보이고요. 그다음에 법원 있잖아요. 가정법원에서도 좀 이게 관심을 가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외할머니가 지금 후견인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법에 보면 우리가 이게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서 후견인을 이렇게 변경하는 제도도 있어요. 이 변경이 옛날에는 3촌 이내만 됐지만 지금 이게 누구든지 후견인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글을 보면 이모 할머니 있잖아요. 이분이 이게 14년 키워준 거예요. 물론 이게 친족 관계는 없지만 이런 분들도 이게 후견인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법원에서도 전문가를 보내 상담을 하고 뭔가 이게 필요하면 후견인을 변경하고 또 이게 나머지 이모들 여러 명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후견 감독으로 두면 좀 더 이게 그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따라서 이게 다각도로 제가 보기에 법원이든 경찰이든 좀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 황승경 평론가께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최준희 양이 사실 연예인을 또 지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연예인이 되는 걸 극구 반대를 했다. 뭐 그래서 그런 갈등이 쌓이고 쌓였다. 아무래도 그 할머니는 어떤 본인의 딸 뭐 이런 집안의 그 연예인과 관련된 기억이 나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또 갈등 요인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준희 양 입장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연애에 대한 갈망이 있고 열망이 있는데 그것을 할머니가 막고 있다라는 예,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모 할머니를 본인에게서 이제 분리를 시킨 것처럼 자신의 열망에 대해서 할머니가 좀 이렇게 막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다시 이제 할머니의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면 할머니는 연예인 딸과 대한민국을 풍미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연예인 딸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빛과 그림자가 있는지 누구보다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단 오빠가 지금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오빠를 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연예인을 두 남녀를 그 손자를 다 같이 할머니가 이렇게 밀어준다는 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전 조심스럽게 업계에서 하고 있고요. 또 이 준희 양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뭐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독교도인 할머니께서 이렇게 스님이 자신이 이제 연예인이 되면은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해서 뭐 그런 얘기도 있다라고 해요. 말렸다고 이렇게 SNS에 이렇게 썼는데요. 글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걸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할머니에 대한 아픈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상처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다른 안타까운 사연이 아닌가 싶은데 이수 변호사께서는 이런 거 법률적으로 좀 조언해 주실 게 없을까요?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원만히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글쎄요, 지금 사회 갈등, 이것도 또 하나의 세대 갈등도 있는 거고 또 이 집안만의 특유한 어떤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아까도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불거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손녀딸의 일방적인 주장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할머니 되시는 분은 전혀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고 뭐 17일 날 방송을 통해서 뭐 입장을 발표하겠다 뭐 하는 말도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그렇다고 방치하자니 잘못하면 요새 또 하도 아동학대나 이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좀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더라고 너무 또 손녀딸의 그 글에 대해서만 너무 신뢰를 주고 접근한 것도 문제가 있고 양쪽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손녀딸이 잘 따르고 있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와 친했던 분들. 그분들이 좀 중재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갈등, 할머니와 손녀딸의 이 갈등을 좀 원만하게 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른 사건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국민의당 의원입니다. 50대녀 새벽 원룸 폭행 신고 소동, 여기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자, 무슨 얘기인지 기사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6일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2시경 싸우는 것처럼 고성이 오가고 있다, 가정폭력인 것 같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왔고요. 경찰이 출동한 결과 김 의원이 원룸에서 A씨, 51세 여성입니다. 이 A씨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일단 경찰은 판단해 김 의원에게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을 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김 의원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선거운동을 도와준 지인이 자해를 시도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거길 갔고 말리다가 손가락을 찔렸다며 경찰 조사가 아니라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것을 요청을 갖고 경찰서에 간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김관욱 교수님. 아주 늦은 밤 시간이에요.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이 51세 여성이 자해소동을 벌인다고 찾아가서 말리다 손을 다쳤습니다. 그리고 요란하기 때문에 주변의 이웃들이 신고를 했고요.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요? 모르겠죠. 근데 이게 국회의원이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도 뭐 사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사생활의 부분이라 그러면 오케이인데 문제는 그 안에서 이 새벽에 어떤 혼자 여자가 사는 집에 갔다. 예. 그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의혹을 낳게 하는 그런 약간 장면. 오해를 뭐 본인은 오해라고 주장을 하지만 오해를 낳을 수 있기 충분합니다. 충분하죠. 그게 새벽에. 근데 이제 설명은 이겁니다. 본인이 자해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말리려고 간 것인데 예. 그 과정 속에서 뭐 이 칼을 들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이 다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 경찰이 오게 됐는데 본인은 이제 뭐 엄지손가락인가요? 많이 다쳐서 병원에 이제 가게 됐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A씨라는 분이 경찰에게 남편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 뭐 그런 말을 했다라는 얘기도 그 나옵니다.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반면에 이제 이 김광수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 때 도와주신 분이다. 뭐 이렇게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대체 그 둘 관계가 뭔지에 대해서부터가 남편과 선거 때 그렇죠. 도와준 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땅 차이죠. 초반에는 두 사람의 어떤 진실 게임 공방이었는데 그게 아침에 돼서 경찰이 다시 가서 이제 진술을 받으려고 했더니 그때는 이게 스스로가 이렇게 하다가 자해한 것이다. 그 여자분이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다 이제 합의 본 것처럼 뭐 큰일 없이 예. 이제 했던 것처럼 했다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광수 의원이 또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 저는 이 있답니다. 부분이 가장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아. 지금 이 부분 상황이 어떤 벌어지고 경찰들이 왔고 그러면 사실상 어떤 치료 문제라든가 이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사건을 완결을 지으려면 예. 본인이 둘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경찰이 정리된 다음에 출국해도 늦지 않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도 그렇지만 우리도 보통 시민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이거는 일정 부분 도피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돌아와서 거기 뽑아준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지지자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지 말고 돌아와서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소정규 의원.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남편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사이인지 아니면 선거 때 도와준 각별한 지인인지 모르겠지만 상황으로 보면 오해받을 긴 충분한 상황인 것 같고요. 문제는 국민의당 소속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당이 제보 조작 파문으로 거의 당이 무너졌다가 이제 겨우겨우 석가래 정도 다시 주워서 올리는 단계인데 이런 뭔가 스캔들이면 스캔들일 쓰고 사건이면 사건인데 뭐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저게 이상한 스캔들로 밝혀지면 당에 상당히 타격이 될 거고요. 저는 이게 저분의 해명을 믿기 어려운 아주 이게 합리적 의심이 한 세 가지 드는 게 어떤 합리적 의심이? 첫째는 이게 이분이 선거운동원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을 했는지 아니면 이게 어떤 선거운동을 도왔는지 이 부분을 이렇게 철저히 조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진짜 만약에 불법으로 선거운동원이 선거 아니었으면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니까 그게 첫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여자가 처음에 진술할 때 남편을 했잖아요. 네. 이런 게 진술의 경위를 조사하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아침에 경찰이 찾아갔을 때도 같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러면 왜 밤에 계속 같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이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이게 법으로 재판하다 보면요. 상해행가하고 자해행가는 금방 조사하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처의 자국이 어디서부터 꺼져졌느냐. 이거만 이게 과학적으로 조사하면요. 이게 다르게 나옵니까? 오른손, 예를 들어 이게 오른손잡이인데 상처를 얼굴에 누가 껐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금방 자해냐 타인이 끈 거하고 자기 끈 거는 모든 게 이게 자국이 틀리게 됩니다. 예. 저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이게 조사하면요. 진실을 밝히는 거는 어렵지 않다. 빠르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자, 이수 변호사께서는 이 사건을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세간의 관심은 그 여자가 누구냐, 도대체 어떤 신분이냐라고 모아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을 살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 시간에 왜 갔으며 또 그다음에 혼자 갔고 보통 국회의원들 무슨 문제 있으면 보좌관하고 잘 갑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누굴 대동해서 가거나 왜냐하면 그런 또 특히 위험한 상황일 수는 보좌관하고 여러 명이 같이 가죠. 괜히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누구와 같이 가는 것을 버릇처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왜 또 이 경우에는 혼자 갔느냐. 그다음에 그 시간에 갔느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자가 왜 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남편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빨리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빨리 김광수 의원 돌아오셔가지고 속 시원하게 좀 해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속 시원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신문 대 신문입니다. 자, 똑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내용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하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와 관련된 두 개의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매일경제 기사 보겠습니다. 안철수, 내 출마는 심정지된 당의 정기 충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동영, 천정배 두 사람은 기회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내용 좀 보겠습니다. 안철수, 3대 위원회 설치에 당 혁신. 호남계 의원들 반발 기류는 여전하다. 기사 내용 좀 보면요. 안철수 전 국민의당 의원이 지지율이 정당 최하인 당 상황을 심정지 환자에 비유하고 자신을 정기 충격기에 비유해서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기회주의라는 약간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출마에 대해서 그래도 호의적으로 보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도 맨 앞에 있네요. 자, 반면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분위기는 다릅니다. 정기 충격 필요하다는 안철수, 천정배, 구태 정치, 정동영, 사당화 하나. 이 기사는 방점이 뒤에 있는 것 같군요. 구태와 사당화에 있습니다. 자, 내용도 보겠습니다. 천정배, 몰상식, 모렴치의 극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사 내용 보면 안 전 대표가 독배라고 말한 것처럼 그의 출마에 대한 당내 반발이 거세다. 이거를 기사의 앞부분에 배치했습니다. 자, 김가락 교수님, 두 개의 기사를 봤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 당대표 도전. 하나는 조금 호의적인 것 같고요. 하나는 아주 비판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어느 쪽인가요?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인 거. 예.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시나요? 이 정치의 본령은 책임입니다. 책임. 그 책임이라는 거는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았고 그 지지를 받은 것에서 나가서 성공을 하면, 승리를 하면 본인이 권한을 갖고서 국정을 담당하면 되는데 사실상 거기서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을 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자숙의 시간이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는 주기 싫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창당을 했으니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다른 분들은 내가 믿을 수가 없으니 내가 다시 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만의 정치이고 어떻게 보면은 불신의 정치입니다. 남은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선 책임에 대한 어떤 무책임성. 또 하나는 뭐냐면 제보조작 사건도 사실은 대부분이 안 전 대표의 측근들이 한 겁니다. 이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바로 나가겠다. 즉 20 며칠 전에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제 반성을 하고 자숙의 시간 갖는다 그러는데 그거를 며칠 만에 이렇게 뒤집을 만한 뭐가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본다면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은 많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국민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 위원회도 3개 만든다 그랬는데 이미 있어요. 혁신위원회도 혁신위원장도 모셔온 분이 있습니다. 다 무기력하고 본인만 해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만의 정치를 계속 이끌어가겠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본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한 말이 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저를 정말 염려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 오히려 추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약을 먹을 때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이 소멸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을 위해서 제가 나서야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독배라도 마시겠다고 저는 결심을 한 겁니다. 환자가 심장이 정지돼서 쓰러졌을 때 웬만해서는 심장이 다시 안 뜁니다. 전기 충격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 충격으로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한 상태가 지금 국민의당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서 저는 희망을 찾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안철수 전 대표가 본인이 출마를 당대표 도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약간 극단적인 단어를 동원합니다. 전기 충격기 아니면 독배 이러거든요. 자, 황승균 평론가.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떤 심리 상태에서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떤 그런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어서 좀 약간 좀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안철수 대표 저 이야기를 보면서 대선 때 약간 워딩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 대선 연설을 할 때. 강철수라고 하면서 예. 굉장히 아주 목소리도 커지고 그랬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지금 이렇게 했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좀 더 참신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은 좀 약간 뒷북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예, 워딩은 굉장히 강렬하고 자극적인데 그닥 이렇게 와닿는 게 좀 약간 그렇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지금 제가 2개의 기사를 소개했는데 이 기사 중에서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이 가시나요? 저는 이게 국민의당을 살려면 안철수 후보밖에 없다 봐요. 한마디로 이게 대안 부재로 보는데요. 매일경제 기사에 좀 더 표를 주시는 것 같으네요. 저게 세 가지 이유로요. 자, 첫째, 천정배, 정동영, 김한길 예. 이런 분들이 이게 당을 살릴 수 안철수 후보도 낫습니까? 어. 저는 이게 안철수 대표도 이게 물론 올단 이제 새 정치라고는 좀 약간 거리가 멀어진 것도 있지만 예. 그분들에게 더 올단 이미지 아닙니까? 그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대선에 21.4% 얻었어요. 그리고 이게 4.13 총선에 비례대표는 26.7% 얻었어요. 아.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 덕 아닙니까? 저는 이게 지난 대선에 자꾸 안철수 책임론을 걸지만 예. 홍준표 대표도 자유한국당 대표가 됐어요. 예. 근데 그분보다 안철수 대표가 특히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물론 이게 제보조작 사건 법적으로 이게 홍준표 대표가 들으면 기분 나빠지겠는데요. 더 잘못했다고. 아니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득표율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예. 당 지지율보다 높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게 대안 부재로 보고요. 예, 예. 제가 안철수 대표께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이제라도 이게 초심으로 돌아야 돼요. 그분이 이게 정치 입문할 때 뭐라 했냐면 정말 이게 젊은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그리고 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정치. 뭔가 이게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예. 이런 게 초심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될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예.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그 가치 중심 또는 이게 시스템 중심의 정당을 혁신하고 개혁하면요. 저는 이게 한 번의 기회는 더 온다 봅니다. 아직 이게 우리 정치 아주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비판도 많이 했지만 이게 그만한 분도 지금 솔직히 보이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게 배수지를 치고 혁신하면 다시 한번 기회는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게 컨설팅까지 지금 해주셨습니다. 자, 이지수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정치는 명분으로 합니다. 예. 명분이 없었을 때는 나서지도 말아야 되고 또 물러나지도 말아야 하는 게 정치인데 예. 저는 조금 요번 그 안철수 전 대표의 결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안철수 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민의당이 지금 위기 상황인 것만큼은 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당대표가 과연 될 거냐, 되지 않을 거냐. 됐었을 때도 난관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네.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측근 10명 중에 9명이 안철수 대표가 출마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 예. 당내에서도 지금 자기와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됐었을 때도 이 당을 꾸려나가기가 지금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자기 세력이 너무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설사 당대표가 됐다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결국 성적표를 받아들일 텐데 예. 국민의당이 지금 입장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나섰을 때 국민의당에게 정기 충격과 같은 다시 생명을 불어넣겠다. 그것이 더 요원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뉴페이스를 이때는 한 번쯤 더 기회를 줌으로써 당의 모습으로 가져가야지 자꾸 자기가 부각되는 모습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명분이 약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 충격기가 당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칫 당을 기절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3억 내린 급매물 반면에 부산 대전에 수천만 원 웃돈이 붙었다. 자, 무슨 기사인가 보니까 파리 부동산 대책이 있었죠.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짚은 기사입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부산, 대전 등 규제 피해간 지역에선 청약 경쟁률 최대 254대 1로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반면에 직격탄 맞은 서울은 매수 문의가 끊기고 청약 미달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가들은 지방도 규제 강화 가능성이 있고 풍선 효과 겨냥한 투자는 위험하니 자중해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관욱 교수님. 이 파리 부동산 대책 여러 가지 뭐 얘기도 많고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말들도 많고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울은 약간 점점 뭐가 위축이 되고 있고 반면에 지방 아니면 수도권 일부 지역은 조금 더 뭐가 부각되는 것 같은 이런 이번 분위기입니다. 조치의 핵심이 서울이 대상 지역입니다. 예, 예.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다주택자죠. 다주택자들에게 이제 집중된 어떤 조치들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이 돈의 흐름이라는 것이 서울에 집중됐다가 어떤 형태로든 뭐 이 부분이 뭐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네.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지방에 이제 어떤 부동산으로 이동되는 일종의 이제 풍선 효과가 만들어지는데 예.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금리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다 보니까 여기를 뽑아서 이제 어디에 투자했을 때 얻는 이득이 워낙 크다 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의 뭐 부채 비율이 워낙 크다 보니까 또 그걸 당장에 올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시 정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분명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부동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천적으로는 저는 공급을 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세금을 통해서 압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공급을 확대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들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이번 정책이 한마디로 하면 이게 투기 수요 억제. 예. 바로 이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의 재판이거든요. 거의. 근데 저는 실패할 걸로 봐요. 실패한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 투기 수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의 부동산 통계를 보면 실수요가 많고요. 예. 공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공급률이 103%면 허상이에요. 실질 공급률 한 75. 왜냐하면 이게 20년 넘은 아파트가 44%입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서울에는 자가 보유가 45.7%밖에 안 돼요. 이렇게 실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고 단지 투기 수요만 잡는 데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됩니까? 일시적으로는 투기 수요가 움츠러들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이게 폭등하고 이런 게 악순환이 거듭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시장 친화적인 이런 게 정책을 펴고 장기적으로 공급 확대 플러스 실수요를 좀 충족해주는 이런 게 정책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럼 지금대로 하면 실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패한다라고 하면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 일시 움츠러지만 장기적으로 이 공급 부족으로 다시 한번 급등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호 변호사께서. 글쎄요, 뭐 그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수도권이 먼저 꿈틀거리다가 이제 그것이 어떤 강력한 정책이 나면은 그것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풍선 효과가 뭔가 연못에 이렇게 돌을 던지면은 이 물결이 점점 퍼지는 그런 이런 형태로 부동산 시장이 갔어요. 이런 모습은 과거에도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 단위로 이제 지금 그 어떤 투기 수요나 이런 것들이 몰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부로서는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과연 수도권에서 어떤 그 강력한 어떤 그 장치들을 전국 단위로 퍼뜨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제 신문 중에 KDI의 보고서가 아주 눈길을 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잘못 잡다 보면은 경기가 지금 막 회복되려고 하는 것 자체를 죽일 수 있는 정말로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보고서를 KDI에서 오늘 냈는데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거시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딱 타겟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고 거기에 효과가 국한되는 정책을 펴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게 거시정책인데 지금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수도권의 지금 집값들이 들썩이다 보니까 급하게 지금 불을 끄느라고 강력한 대책들을 내세웠습니다만은 이것이 잘못하면 빈대 잡기 위해서 초과삼간 태우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정말로 잘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것이 지금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지금 정책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명견 만리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다. 자, 이게 무슨 기사인지 좀 더 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에 책 명견 만리를 읽은 사실을 공개하고 일독을 권했다. 뭐 페이북에 이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내용은 뭔가 하면 각 분야 명사 강의 방송을 묶은 것이다. 그렇죠. 한 방송국에서 한 프로그램 내용인데 그걸 책으로 3권으로 묶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오늘 명견만리를 검색해 보시면 참 많을 듯한데, 자, 황승경 평론가님. 대통령이 읽은 책, 사실은 뭐 대통령이 휴가 중에 푹 쉬고 뭐 책도 안 읽었다 이랬는데 실제 그러니까 책을 3권이나 읽었네요.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했는데
그러면서 콕 집어서 이 책을 읽었다고 소개하고 일독을 권한다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베스트셀러로 우뚝 솟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보면은 이제 이미지 정치로 해서 저는 맨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책보다는 좀 다른 어떤 의상이라든지 어떤 소품을 이용한 그런 사진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취임 초기에 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이제 의상, 그 냉장고 치마라고 하죠. 그 의상을 취임 첫 해에서 완판을 했었잖아요. 저도에서 이렇게 예. 모래밭에서 모래사장에 이렇게 글씨를 쓰는 그런 그래서 모습이었죠? 모든 그 지하철역에 있는 쇼윈도에 그 치마가 계속 이렇게 되고 있었던 이렇게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제 본인의 그런 이미지 정치를 인해서 자신의 이제 지지율을 좀 더 상승시키고 애정을 좀 더 부합하게 하는데요. 이제 문 대통령은 이제 책으로 했었는데 글쎄요, 책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시각적인 효과가 더 빠른 시간에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명견말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서정욱 변호사 읽어보셨어요? 책은 다 읽었는데요. 어. 제가 보기에 아주 좀 쉽고 읽고 쉽고 이게 좀 유익하고 주제가 다양해요. 뭐냐면 이게 미래 세대인데 뭐 지역 중국이라는 지역도 많이 나오고 저는 이게 아주 뭐 재밌게 저도 읽었는데 국민들한테 이게 일독을 권하니까 한번 기회 되신 분 읽어보면 저도 이게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 책을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뭘까요? 한마디로 이게 바로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 이게 어떤 미래 트렌드를 잘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게 유익하게 아마 추천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중국판 러닝맨 심야 방송으로 이동.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중국이 당대회 앞두고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황금 시간대에 예능 드라마는 금지를 하고 있다 그러네요.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포맷을 수입한 예능 프로그램, 뭐 우리나라 러닝맨 같은 거죠. 이런 걸 베끼고 있는데 중국이요. 이런 프로그램이나 오락성이 강한 드라마 방영을 금지했다. 대신에 황금 시간대에는 공익, 문화, 과학 등 방송 이런 관련 프로그램을 늘리라고 했다 했습니다. 자, 황승현 변호사 짧게 평론을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좀 금지시키고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사상적으로 어떤 사상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은 황금 시간대 프로그램까지 이래라 저래라 막 하는 나라군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